하고 톡 많이 보내줘서 고맙습니다. 톡에 대한 거는 강의 하면서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답장을 보낼 수도 있고 또 궁금한 거 이때 톡을 보내면서 톡만 그 필기한 걸 보낼 수도 있지만 궁금한 거를 질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놓쳤다고요? 그럼 지금 끝나고 나서 보내면 좋습니다. 지금 강의를 위해서는 뭘 하나 준비해 줬냐면 요거 있죠. 고가 교육과정 책자 없는 사람 파일 준비하기 바래요. 오늘 학습은 우리가 교육과정 책자 가지고서도 여기에 나오는 웬만한 이론을 공부할 수 있다. 완전 심화까지는 아니지만 기초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을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이 중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것이 요거를 얘기할게요. 첫 번째. 이건 여러분들 찾기 힘든 거니까 계속 할게요. 듣기 말하기 영역의 내용체계 변화에 대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2009와 그 다음에 2015에 대한 비교는 나와 있어요. 2015는 나와 있는데 2009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2009 때, 그러니까 2007 때까지는 6개 영역이었어요. 듣기와 말하기 영역이 분류되어 있던 시절인데 2009가 되면서 듣기 말하기 영역이 합쳐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 체계가 듣기 말하기가 약간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체계성이 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가 뭔지 말하기가 뭔지를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는 7차라든지 2007의 내용 체계를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가까운 2007에 나왔던 내용 체계표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걸 따로 정리했는데 요겁니다. 요즘 알겠지만 7차 때는 2007년입니다. 2007년에는 듣기와 말하기가 분리되어 있을 때고요. 또 범주가 실제라는 범주가 있고 그 2차 범주로는 지식과 기능과 맥락이 있을 때였습니다. 이 맥락에 대한 거는 계속 강조했죠. 우리가 읽기 교육 얘기하면서 문식성 설명할 때 사회문화적 맥락 또는 사회구성주의 때도 맥락이라는 부분을 강조했던 거고 7차 때는 맥락이 굉장히 강조되는 하나의 범주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물론 2009부터는 그 범주명까지는 아니고 하위 요소로 들어가긴 했지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식은 빼더라도요. 기능이 이겁니다. 듣기의 기능이 뭐냐, 인지적 기능이 뭐냐면 내용을 확인하고 추론하고 평가와 감상할 수 있는 것을 읽기 기능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뭐죠? 우리가 보면 읽기의 능력하고도 비슷하죠? 내용 확인, 이건 뭐야? 사실적 이해능력, 추론적 이해능력, 평가, 비판적 이해능력, 감상 이해라는 부분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감상적 이해가 있었고 우리 읽기 방법 중에 하나 더 새로 나왔던 게 창의적 이해가 있어요. 그와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즉, 왜? 듣기와 읽기는 이해라는 관점이에요. 이해라는 능력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맥락은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 상황 맥락은 좀 개인적이고 좀 가까이 있는 거고 사회문화적은 좀 문화적 차원까지, 사회적인 차원까지 확대시켰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음. 여기입니다. 실제 한번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기능 먼저 볼게요. 기능은 우리가 말할 때의 기능 순서라고 했어요. 과정 중심이라고 했어요. 내용을 생성해서, 내용을 조직해서 뭐 하게 되죠? 표현하게 되죠. 자, 쓰기와 비슷한데, 쓰기는 어떻게 하죠? 내용을 생성하고, 계획해서 조직한 다음에 표현하고, 쓰기는 또 뭐 하나 나오죠? 고쳐 쓰기가 있지만, 말하기는 고쳐 말하기라는 부분이 잘 나타나니까,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말하기와 쓰기는 표현이라는 영역에서 음성 언어냐 문자 언어의 차이는 있지만 같다고 할 수 있고 맥락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실제 저기도 똑같은데 실제에 보면 2007때에는 실제를 여기서 이 실제라는 건 언어 말하기의 실제 이쪽에 보면 듣기의 실제인데 이게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여기까지 두 개가 다 보이죠? 언어 사용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언어 사용 목적, 우리가 언어를 왜 쓰느냐? 들을 때 네 가지로 2007에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뭐겠어요? 하나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듣고 말을 듣는 거고, 두 번째는 설득하는 말을 듣는 거고, 세 번째는 그다음에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거고, 네 번째는 정서 표현입니다. 그때 2007이 나오고 나서 조금 비판받았던 것이 뭐냐면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용어예요. 저도 다른 논문에서 썼는데 사회적 상호작용이요. 정보 전달도 사회적 상호작용이고 설득도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이 용어가 너무 범위가 넓다라고 해서 2009부터 바뀐 것이 사회적 상호작용 대신에 뭐로 바뀌었냐면 친교로 바뀌었습니다. 이 친교라는 용어는 처음 쓰인 건 아닙니다. 예전 교육과정에 보면 친교가 있었습니다. 즉 언어 사용 목적을 요즘 2015에 쓰는 용어로 보면 2007에서는 정보 전달, 설득, 친교, 정서 표현이었습니다. 말하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2015에는 뭐로 바뀌었어요? 목적이 보면 내용 체계표에 보면
세 개로 되어 있어요. 세 개가 뭐였죠? 하나는 정보 전달, 설득, 친교 및 정서 교육.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개로 범주하느냐, 세 개로 범주하느냐지만 우리가 언어사의 목적은 그렇게 보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내용 체계의 변화라는 것이 갑자기 뚝 떨어진 건 아니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내용 체계의 핵심으로 나오는 부분에서 봐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엔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 하나 볼게요. 아까 요거였습니다. 자, 2019년 임용무 시험 문제였고요. 요거였습니다. 상대를 배려하며 말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입니다. 이게 든말 성취 기준에 보면 있습니다. 언어 폭력과 관련된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실효 수업 계획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공선성의 원리를 알아서 풀어야 되는 거고 작성 방법이 겁니다. 태수의 말하기 문제점, 이거는 민우의 말하기 문제점을 각각 서술하게 했고 현이가 여기 경륜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나오는데 대화 함축이라는 용어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대화 함축이라는 용어는 지금 보였지만 화용론 이런 데서도 나오는 그러니까 언어학에서 배웠던 화용론 언제 들었다고요? 읽기교육 때 들었었어요. 읽기교육에서 언어학 표현할 때 우리가 인지심리학 얘기할 때 인지심리학 얘기할 때 화용론이 나왔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자, 공부해보겠습니다. 공선성의 원리, 정중어법 네 가지 뭡니까? 다섯 가지 경륜. 그거 말할 수 있어야 돼. 요령. 요령이 뭐예요? 요령 있게 말해라. 요령 있게 말해라. 또 겸양 좋습니다. 찬동 동의 다들 다 왔는데 관용 그렇습니다. 요령, 관용, 찬동, 겸양, 동의입니다. 이 중에 시험에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찬동입니다. 찬동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비난은 최소화하고 뭐 해야 된다? 칭찬은 최대화하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비난은 최소화하고 칭찬은 최대화하는 것이 찬동의 경륜입니다. 물론 칭찬의 경륜이라고 번역된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합법책을 보면 지금 우리 국어교육학 개론 책에서는 국어교육 이해 책에서는 찬동의 경륜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좀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요령의 경륜도 잘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상대방에게 주는 부담은 최소화하고 이 얘기를 해라. 야, 책 좀 빌려줘. 그러면 되게 많이 부담을 느끼는 거죠. 책 좀 빌려줄 수 있을까요? 등등 할 수 있죠. 물론 이것도 누가 그럽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다. 굉장히 친한 친구한테 요령의 경륜에 부담 책 좀 빌려줄 수 있을까요? 그보다는 그럼 책 좀 빌려줘. 이게 다 끝날 수 있대요. 물론 이건 우리가 언어는 더 큰 개념이 보면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화, 대인관계에서는 이런 요령의 경륜이 있으면 좋겠다. 당연히 찬동의 비난 만약에 그 사람 만나기 싫죠. 찬동의 경륜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보면 태수의 말하기 문제점입니다. 이겁니다. 잘 못했다고요? 야, 한심해. 대체 왜 그래? 멍청하게 중간에 다시 한다면 어떡해?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비난의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비난의 말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뭐를 어겼다고 할 수 있어요? 뭐를 어겼어요? 문제점? 찬동의 경륜을 어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더 칭찬하는 말을 좀 더 하든지 다른 말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겠죠. 그 다음에 민우의 문제점 한번 해볼까요? 민우.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남자가 여자처럼 앵앵대기는 뭐죠? 그게 성차별적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차별적 언어. 지금 제가 3학년들에게는 교과서 만들려고 하면서 폭력과 관련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하려는데 그 중에서도 성차별 언어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남자는 앵앵대면 안 되나? 여자는 왜 앵앵된다고 생각하지? 이거 성차별적 언어라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건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여자한테 남자였는지 이건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이 시험 문제를 할 때 약간 되게 쉬웠을 것 같은데 문제를 좀 못 푼 사람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건 다음에 또 다룰 수 있도록 할게요. 의사소통 경륜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랑 좀 더 보충 심화 과정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냥 두 번째 갈게요. 이겁니다. A가 현이가 어긴 경륜.
뭡니까? 잘할 수 있었는데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말해볼까 했더니 우리 그분도 그런데 공원이나 갈게 딴 말하고 있죠. 딴 말. 엉뚱한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뭡니까? 협력의 원리를 알아야 되죠. 협력의 원리, 협력의 경륜이 뭐뭐 있었습니까? 혹시 기억나나요? 양의 경륜, 질의 경륜, 관련성에 대한 경륜, 태도에 대한 경륜, 방법에 대한 경륜, 태도에 대한 경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양은 뭐냐면 될 수 있으면 뭐하라? 많이 해라, 적게 해라. 잘 모르겠죠? 질은 뭘까요? 질은 찾아봤으니까 알겠죠? 질은 거시지 없게 하라는 거죠. 질적으로. 그 다음에 관련성은 관련 있는 말을 하라는 거죠. 관련 있는 말을 하라. 그 다음에 태도는 뭐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는 뭘까요? 어떤 말을 했어요? 선생님한테 다시 말해볼까라고 했으면 관련성 있는 말을 해야 되겠죠. 말하지 마. 또는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라고 했는데 갑자기 엉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엉뚱한 말을 하고 있으면 얘는 관련성의 경륜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련성의 경륜을 의미할 때는 대화에서 서로 협력을 한다는 전제하에 대화 함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화 함축은 뭐냐면 대화에서 어떤 의도하는 게 있는 거예요. 즉 숨은 뜻이 됩니다. 숨은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화용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갑자기 선생님께 말해도 좋을까? 안 돼? 뭘 말해? 멍청하게 빼야 되겠죠. 비난이 들어가니까 말하지 마.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갑자기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되게 무안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뭘까 이거? 공원이나 놀러 갈까라는 무슨 뜻을 함의하고 있을까요? 그냥 선생님께 말하는 것은 소용이 없을 거다. 하지 말라라고 해서 뭐가 되고 약간 회피라든지 뭐 이런 대화 함축입니다. 그래서 이런데 대화 함축이라는 화법을 찾아보면 대화 함축이라는 협력일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쓰는 것이 이번 유명문션 문제에서 어떻게 대화 함축의 의미를 하고 그 의미를 추론해요. 회피 또는 뭐 이렇게 약간 위로하기 어떤 말이든지 이렇게 잘 써주면 됩니다. 즉 공원에 놀러가는 게 진심이 아니라 그런 말을 돌림으로써 얘가 덜 무안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잠깐만 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여기에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까지 공부하면 더 좋겠죠. iMessage는 예전에 한번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iMessage 우리 교육과정 책자 보면 좋다겠는데 교육과정 책자 한번 파일 찾아볼래요? 몇 쪽이냐면 iMessage에 대한 것이 보여줄게요. 그래서 교육과정에 나옵니다. 80쪽입니다. 한번 해줄게요. 80쪽 한번 쭉 가볼게요. 공부하면서 해야 되니까 교육과정만 공부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교과서에서도 꼭 반영하고 있습니다. 요겁니다. 고등학교 화작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게 80쪽이죠. 이게 80쪽이 부분 나오죠. 이 성취 기준은 대화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 갈등을 직공시키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대화 방법을 나타낸다. 즉, 이 대화 방법의 하나가 얘가 iMessage다. iMessage는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도 나오고 있어요. iMessage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해야 되냐면 이게 나왔었어요. 예전에 뭐 한다? 사건, 상황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기대를 얘기한다. 그래서 어떤 순서냐면 사건, 감정, 기대라는 3박자를 이루어진다는 부분입니다. iMessage 한 번 정도 해주고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교과서에서 보면 쓰는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말해라? 그냥 사건만 얘기해라. 어떤 팩트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솔직한 감정을 얘기해. 누구의 감정? iMessage니까 나의 감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의 행동이나 상황에 대해서 뭐 해줄 수 있는 그래서 iMessage 나 전달법이 됩니다. 왜냐? 대부분은 뭘 쓴다는 거냐면 you 메시지 쓴다는 거예요. 너 전달법. 너 왜 그러니? 뭐 그러면 되겠니? 너 그러면 안 돼. 라는 거죠. 그래서 너 그러니까 너의 행동이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기분이 되게 언짢았어. 그런 표현으로 하라는 연습을 하는 게 iMessage가 되고 이게 대인관계 의사소통이라는 부분입니다. 80쪽에도 나오는 부분이고 그렇게 공부해 주면 될 수 있어요. 또는 어디에서도 많이 나오냐면 교육 상담으로 이제 상담학에서도 iMessage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교육 상담. 여러분들 실제로 학교를 나가게 되면 상담의 필요성은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과의 대화, 아이들의 갈등 문제, 또는 문제거리, 또는 일상생활의 문제에서 다 상담이거든요. 그때는 iMessage를 주로 쓰라는 것에 상담학에서도 나오는 부분입니다. 뿐만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잠시 볼게요.
이 중에 또 뭐가 한번 더 떠오를까요? 궁금한 게 없나 보네. 자, 요거는 한번 더 찾으라겠고, 공감적 듣기 한번 찾을까요? 공감적 듣기에 대해서 찾기 힘들다. 우리 책에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 마찬가지로 어디에 나오냐면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아니, 이제 교육과정에도 나오겠죠. 교육과정 한번 가볼까요? 이거 우리 책에 나오는데, 봤던 거 볼게요. 42쪽이에요. 그 나오는 것들이 중요하고 임용시험에서도 충분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헌법은 임용시험 얘기랑 관련시키는데, 임용시험 관련보다는 우리 교육과정 책자만 가지고서도 우리 국어교육이 이해에 나오지 않는 걸 보충해서 공부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공감적 듣기에 대해서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공감적 듣기에 대해서는 이 국어교육의 책이 안 나왔는데 이 교재에서만도 충분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찾았어요. 여기죠? 01-여기가 이거예요.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며 대화를 나눈다. 그래서 공감적 듣기가 굉장히 강조되는 2015과입니다. 2015에 대한 해설이 마침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입니다. 그냥 내려볼게요. 잠깐. 41쪽부터 시작하는데 내려서 한번 봅시다. 이렇게 좀 더 보기 편하겠죠? 그냥 알겠습니다. 이 성취 기준은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며 듣고 상대방에게 공감을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했다. 공감적 듣기는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듣기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게 되죠. 자, 상대방과 눈을 맞추며 지속적으로 표현하는 소극적 들어주기와 상대방의 말을 요약하고 정리해주는 반응하는 적극적 들어주기가 있다. 여기까지만 공부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두 가지 부분을 엄밀하게 조금 더 공부하는 게 있습니다. 적극적 들어주기와 소극적 들어주기를 조금 더 요소를 더 설명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안 나오는데 박재인 선생님이 쓰신 의사소통 교육론이라는 의사소통 책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공부해주면 좋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소극적 들어주기와 적극적 들어주기를 좀 더 구분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까지도 우리 교육과정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 하나만 더 볼까요? 여기 하나 2019년에 나왔던 거 한번 볼까요? 여기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자, 심포지엄에서의 과정이다. 심포지엄 과정에서 나와 있는데 듣기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청중 1위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요하면 여러분들 다운 받아보면 됩니다. 2019년 지금 1차 시험 문제에 관련된 거예요. 그랬더니 자, 뭐였다? 잘못 판단하며 들었다. 잘못 판단하며 들었으니까 뭘 잘못했다고 약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듣기? 비판적 듣기를 잘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비판적 듣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법에 대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적절한지를 판단하며 들어라. 적절성에 대한 판단 부분은 비판적 듣기라고 했습니다. 비판성이죠. 비판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어디로 갈 수 있냐면 아까 봤던 교육과정에서 똑같이 그런 거 비슷한 걸 공부할 수 있어요. 43쪽에 가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듣기를 평가할 때에는 듣는 말이 근거와 주장 간의 연관성이 있는지, 근거로부터 주장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오류는 없는지, 근거로부터 주장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정보는 없는지를 따져본다. 이 세 가지. 물론 이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비판적 듣기의 내용의 적절성 판단하는 세 가지 방법이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시험 문제 기억나나요? 뭐라고 했냐면 시험 문제? 뭐죠? 듣기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구체적인 듣기 방법을 세 가지 서술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딱 몇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나왔죠. 거의 오응답처럼 나와 있네요. 물론 이거 외에도 훨씬 더 많은 답이 있을 수 있다니까. 비판적 듣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교육과정 해설, 여기 교육과정 해설 부분과 교수학습 방법만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더라도 지금까지 나왔던 걸 풀어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 지금 듣기 말하기 교육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읽기라든지 쓰기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에 쓰기 교육 때도 한 번 정도 달아줄게요. 쓰기 지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용어를 가지고 활용했다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 시험 문제도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것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교과서 지금 4학년들이 교과서 만들 때 이거 가지고 했었는데 설득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세 가지 설득 전략이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적 설득 전략, 감성적 설득 전략, 인성적 설득 전략. 이래서 인성적 설득 전략은 화자의 공식력과 관련됐다는 것. 화자의 공식력과 관련된 용어도 새로운 또 법의 용어가 됩니다. 갑자기 또 용어가 하나 더 등장했다고요? 공부해두면 좋을 수 있습니다. 여기 어느 정도 기본 설명은 되어 있죠.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건 교재론 같은 거 공부하다 보면 교재에도 이런 말을 풀어서 교과서에도 많이 썼으니까 공부할 수 있는 여지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 공부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이 이 책이지만 이 책 하나 가지고 우리가 보호교육을 공부하는 건 아니네요. 예를 들어 화법을 공부한다, 듣기만 하기를 공부한다, 화법교육론이라는 책이 있고요. 만약에 독서를 공부한다, 읽기 관련이나 독서교육이라는 책이 있고, 그다음에 장문교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하나하나는 우리 대학에서의 하나의 강좌로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화법교육론은 의사소통교육론 시간에 주로 많이 다루긴 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쭉 공부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나왔던 것 중에 이거 한번 볼까요? 58쪽에 나와 있는 거, 58쪽에 나와 있는 거 보고 여러분들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띄워놓지 않아서. 고등학교인데, 고등학교 요거 공부입니다. 협상에서 서로 만족할 만한 대안을 탐색하며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협상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들어줄 수 있겠죠? 협상. 협상, 아까 표 봤습니다. 임용시험에서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기억나나요? 네, 그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그 관련된 거와, 물론 거기에는 답이 딱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성취기준. 협상이라는 부분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협상은 요거 나왔죠. 가끔 임용시험 해설서나 이런 거 보게 되면 협상은 세 단계 이루어진다. 시작 단계, 조정 단계, 해결 단계. 시작 단계는 뭐라고? 조정 단계는 뭐라고? 해결 단계는 뭐 하는데 중점을 둔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임용시험 해설 공부를 하는 건 아니고 협상, 담화 유형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게 뼈대라는 거죠. 여기 뼈대에서 살을 붙여나갈 수 있으면 되죠. 그럼 우리가 지금 보호교육과 개론에서 알아야 되는 건 협상의 담화 유형이다 그러면 협상이 어떤 개념을 갖는 건지, 협상의 개념이 뭔지, 두 번째, 협상은 어떤 단계에 이루어지는지 정도까지는 알아야 된다는 게 해설서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해설서까지는 우리가 2학년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3학년 과정에 가면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되고 심화되는 과정을 공부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71쪽을 한번 볼까요? 교재? 그거 말고 보호교육 좀 말고 이 책에 171쪽을 볼까요? 171쪽을 한번 보고 우리 듣기 말하기 교육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171쪽에 보면 우리 학년 분별 내용 요소에 대해서 나오는데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볼게요. 1학년 분에는 뭐가 나오냐면 인사말과 대화가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담화 유형들이에요. 첫 번째 대화가 나와요. 대화가 제일 먼저 나오게 되고 두 번째는 뭐가 나와요? 3, 4학년 분에는 대화와 회의가 나와요. 회의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회의. 우리 학급 회의 이런 거 나오기 때문에 3학년 때부터 보통 학급 회의를 하죠. 그 다음에 5, 6학년 분에 뭐가 나옵니까? 당연히 대화, 회의 지나고 나니까 뭐가 나와요? 토의와 토론이 나오게 됩니다. 토의는 5학년 때 나오고요. 6학년 때 토론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중학교에 가니까 또 뭐가 나와요? 대화도 나오고 토의, 토론 똑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새롭게 나옵니까? 면담. 면담이라는 게 새로 나옵니다. 물론 뒤에 이제 발표도 있지만 면담은 중1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2009 때는 초6에 나오던 것이 중1로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뭐가 나옵니까? 고등학교 때 대화, 토론, 협상이라는 게 나오게 되죠. 자, 협상. 즉 우리가 단어 유형이 뭐예요? 그러면 쭉 순서대로 보면 대화가 있고 회의가 있고 토의, 토론, 발표, 그 다음에 뭡니까? 면담, 그 다음 협상 7개 정도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듣기 말하기 교육은 이걸 담화 유형이라는데 담화 유형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도 보면 담화 유형별로 내용을 정리한 부분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어떻게 실리는가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와 관련되게 설명한 것이 172쪽이에요. 172쪽, 72쪽 보면 살 수 있습니다. 172쪽에 보면 대화도 몇 번 나오는데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
면담은 어떤 순서를 이루어지는지, 발표, 연설, 회의, 토론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가 몇 번 나오는지가 표 2에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내용 위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가보면 이거 설명하는 겁니다. 요거 담화 유형별 위계라는 게 171쪽과 172쪽에 나오는 표 2를 보면 위계성을 설명하는 게 되죠. 위계성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일단 담화 유형 중에 가장 쉽다고 하는 게 대화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론이나 협상은 좀 더 어려운 담화 유형에서 뒷부분에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좀 더 그런 거는 더 나중에 다룰 수 있도록 할게 합시다. 자, 우리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더 많이 나가면 좋지만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루도록 할게요. 아까 했던 거 추가 질문인데, 국어과에서 면담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언제였죠? 좀 아까 했는데 중1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누구를 면담해보자. 타 교과에서는 면담이 초등학교 5학년 때도 이루어지고 막 그래요. 다른 책을 보면. 또 하나, 우리 국어과에서 토론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언제라고 그랬죠? 5, 6학년 분 중에 특히 교과서를 보면 6학년이 실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토론을 담화 유형별로 6학년 정도 되어 소화시킨다고 하는데, 다른 교과에서 보면 다른 사회교과라든지 초등학교의 과학 교과에서 보면 뭐뭐에 대해서 토론해 봅시다. 뭐뭐에 대해서 토론해 봅시다가 굉장히 먼저 등장해요. 4학년 때도 등장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토론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데 토론을 쓰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국어과는 뭐라고요? 도구교과라고 하거든요. 도구성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데, 즉 도구라는 건 이 도구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다른 데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교과에서 토론을 막 해요. 방법도 제대로 안 배웠는데 하고 나서 이 토론이 못 알아서 배우는 건 초등학교 6학년 나와서입니다. 즉 도구성을 좀 벗어나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듣기 말하기에 대한 담화 유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학년 뒤로 가다 보니까 위계성에서 우리에서 뒤로 가긴 했지만, 근데 실제 상황,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게 됩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횡적 연계성을 고민해서 연구해야 되는 건데, 이 횡적 연계성과 관련된 건 다음 학기에 교육과 교육과정 때 좀 더 다루긴 하지만 국어과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쓰기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쓰기에서 논리적인 글을 쓰라고 하게 되는데 6학년 때 논리적인 글을 완성한다고 보면 다른 교과에서는 4학년 때 논리적인 글을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어과가 좀 늦게 가기도 해요. 그러면 국어과의 도구성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어과를 초등학교 중학년 정도까지 굉장히 더 많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도구와 관련된 건 다 많이 배우고 이 도구에 적용되는 과목들은 뒤에 많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현실은 지금 각 교과가 몇 시간씩 나눠주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좀 더 이게 대면 강의 이루어졌다면 듣기가 자동으로 습득되는 거를 여러분들 대학교 수준에서 실행해보는 게 있는데 이거 못해봐서 좀 아쉽습니다. 다음에 어떤 기회든지 잡아서 할 수 있게. 또 하나 우리 책에 교재에도 나오게 되는데, 듣기 능력은 또는 말하기 능력은 타 능력, 읽기 능력과 또는 쓰기 능력, 다른 능력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관련성이 있다고도 합니다. 근데 그 관련성이 얼마나 되느냐? 관련성은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된다고 밝혀진 건 없고, 이거는 굉장히 지금의 연구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관련성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기 듣기를 잘 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봤던 봐야 될 언어 발달을 수수께끼에 보면 언어를 쓰면서 사고가 발달한다라고도 해요. 또는 사고가 발달하니까 언어를 쓴다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사고력과 언어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일 때는 언어를 쓰는 것은 읽고 쓰는 것보다 말하고 듣고죠. 말하고 듣는 그 언어를 씀으로써 사고력과 관련되고, 사고력과 관련되는 게 언어 능력이죠. 또는 다른 학습 능력이 되죠. 학습 능력과 관련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건 영어는 영어주 얘기하고, 그와 관련된 언어 발달의 수수께끼, 시험을 아직도 수수께끼, 우리가 뇌에서 이루어지는 인지, 의미 구성 과정을 완벽하게 다 모르기 때문에 그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과정, 지금도 우리가 언어교육학자, 보호교육학자로서 또는 여러분들 가르치는 교사로서, 교수자로서 영원히 공부해야 될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히 더 공부할 수 있게 되고요. 이번 학기 모든 걸 마무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화두를 가지고 출발하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많이 공부하고 공부가 필요한지를 알게 될 겁니다. 건강하게 잘 듣기 말하기 잘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여러분들 생명 모두민병률 자살 예방 교육, 그 다음에 언어 발달의 수수께끼 다음 주에 영상 보는 것까지 아주 충실하게 잘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할게요.